자, 3학년 여러분, 오래간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들 하고 있을 건데, 그 선택형 문제, 객관식 문제는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다 나오니까 꼭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공부하기 바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답을 먼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답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쭉 답만 확대를 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코의 내부 구조입니다. 코의 내부 ABCD 중에 후각세포는 코의 안쪽 위쪽에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코의 안쪽 윗부분에 후각 상피가 있습니다. 후각 상피가 있고 거기에 후각 세포가 분포하고, 후각 세포는 어떤 형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나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는데, 코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죠. 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후각 상피 세포에 있는 후각 세포에 도착을 하려면은 공중으로 날아서 와야 되니까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감각기관 가와 나의 일부인데, 가는 뭡니까? 가는 우리 혀죠, 혀. 혀에 있는 맛봉우리를 나타낸 것 같고요. 나는 뭡니까? 피부입니다. 피부. 그러면 피부와 혀 중 하나라 그랬는데, 가가 혀가 될 거고 나가 피부가 되겠죠. 그래서 가에는 맛세포가 존재한다. 우리 뭐 그 유두라고 부르는 볼록볼록한 솟아 올라 있는 혀의 오돌도돌한 부분이 있고, 그 안쪽에 맛봉우리들이 옆면에 있습니다. 옆면에 맛봉우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맛봉우리는 아까 코 같은 경우에는 기체 상태라 그랬는데, 맛봉우리는 어떤 상태를 자극으로 느낀다?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맛봉우리 안에 맛세포라고 불리는 감각세포가 있고, 그 감각세포는 감각신경으로 연결될 거고 대내려가서 맛을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가에는 맛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모두 신경에 의해서 뇌와 연결되죠. 여기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신경은 크게 우리가 세 종류로 나누죠. 감각신경, 그다음에 중추신경계 연합뉴런. 그래서 뭐 그 신경계를 이루는 뉴런을 세 종류로 보면 감각뉴런, 연합뉴런, 그다음에 운동뉴런.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자극이 반응으로 나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뉴런들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이 온도 변화를 느끼는 데는 나보다 가가 더 많이 이용되다. 혓바닥으로 온도 변화를 느끼는 건 아니죠. 피부에서 온도 변화를 느껴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답은 3번. 자, 피부에 있는 감각점입니다. 피부의 감각점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감각점은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위험한 감각이 먼저 발동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 덜 위험한 것 순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감각점에는 A, B, C 앞점, 온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안 나온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A가 제일 많다 그랬으니까 A가 통점이 제일 많죠. 통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앞점, 그 다음에 촉점이 빠졌네요. 촉점, 그리고 냉점,
그다음에 온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포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통점 맞는 것 같아요. A가 제일 많다 그랬으니까 A는 통점이 맞고요. 그다음에 B C가 가벼운 접촉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니까 요거 두 개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바꿔서 적겠습니다. C는 접촉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니까 촉점. 그럼 B는 냉점이 되겠죠. 그래서 B는 차가움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D는 맞고요. C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촉수로 전달되면 접촉하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느끼려면은 판단을 하려면 이제 대뇌로 가겠죠. 그래서 D는 틀렸고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교과서 문제에도 나오지만 차가움을 자극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죠. 절대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지금보다 온도가 더 내려가면 차갑다라는 느낌을 받아들이고 지금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면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아들이는 온도에 대한 개념은 상대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감각세포 가나를 설명합니다. 후각상피, 후각상피니까 후각세포겠죠, 당연히. 그리고 혀의 유두에 분포하는 맛봉오리에 존재한다, 맛세포. 그래서 후각과 미각을 제일 처음에 받아들이는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겠죠. 단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후각세포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받아들이고요. 맛세포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뉴런의 구조입니다. 뉴런은 일방통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이 가지돌기에서 들어온 자극이 신경세포체를 거쳐서 축삭돌기 쪽으로 해서 일방통행이다. 그래서 절대 역주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극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역주행 없이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에서 설명하는 부위니까 자,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전달합니다. 받아들이는 건 가지돌기가 받아들이기만 하고 주는 건 축삭돌기가 하겠죠. 그래서 축삭돌기는 C가 될 테니까 답은 가는 C, 축삭돌기가 되고요. 핵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로 생명 활동이 일어난다. 자, 나는 A에 있는 신경세포체가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자, 세 종류의 뉴런. 이거 아까 이제 선생님이 앞에 문제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뉴런은 세 종류인데 세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감각 뉴런.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뉴런과 그럼 그 받아들인 게 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판단을 하는 게 연합 뉴런. 그래서 연합 뉴런은 판단을 한 뒤에 반응을 보일 때까지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는 뭘까? 이제 판단을 했으니까 너 움직여야 될 것 같아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그걸 반응기에 전달해주는 뉴런, 운동 뉴런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뉴런이 있다. 자, 가는 주로 뇌와 촉수를 구성한다. 뇌와 촉수를 구성한 가가 아니라 연합 뉴런인 나가 되겠죠. 나는 전달받은 정보를 분석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연합 뉴런은 뇌와 촉수죠. 뇌와 촉수에서는 우리 몸의 반응이 나가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나가는 반응에 대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다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 자, 역주행은 절대 없고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거는 다가 아니라 가에 있는 감각 뉴런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이중. 자, A는 무슨 뇌입니까? A는 대뇌. 자, B는 지금 뭐 엄청 가운데에 표시해 놨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만져가면서 좀 했었죠. 대뇌가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대뇌는 앞에 위에 이렇게 크게 있고 뒤쪽에 소뇌가 있죠. 소뇌.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중간뇌. 그래서 C가 중간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뇌들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B는 간뇌. 그 다음에 마지막 D는 생명활동을 관장하는 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뇌의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고 역할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려면 이 대뇌는 뭐를 합니까? 고등정신작용을 하죠. 말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여러 가지 계산하고 고등정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대뇌가 되고요. 자, 간뇌는 뭡니까? 간뇌.
간뇌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뇌의 역할은 우리 항상성이라는 단어하고 관계 있죠. 항상성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몸의 변화가 생겼을 때 변화로 기울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우리 몸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항상성 유지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뇌는 뭐 하는 뇌입니까? 중간뇌는 눈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안구의 운동을 조절한다거나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게 중간뇌가 되겠습니다. 손에는요. 손에는 몸의 균형을 맞춘다. 귀하고 좀 관계가 있겠죠. 귀에 있는 뭐 전정기관이나 방골이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손해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연수는 생명 활동하고 관계가 있어요. 심장이 뛰게 하거나 숨을 쉬게 하거나 소화를 시키거나 하는 생명 활동 유지하고 관계가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근육 운동을 조절해 가지고 몸의 균형을 맞추네요. 그럼 답은 딱 나왔죠. 바로 뭡니까? 이에 있는 손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신경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호르몬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신경계는 그렇죠. 중추신경계하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집니다. 간단하게 보면 사람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의 요 가운데 있는 신경들 이게 뭡니까? 중추신경계.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져 있는 이런 신경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말초신경계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또 둘로 나누어집니다. 뇌와 척수. 되게 중요하죠. 뇌와 척수가 고장이 나면은 우리 몸에서 명령을 해줄 중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제대로 반응을 할 수가 없죠. 자극에 대해서. 자, 그러면 몸 끝에 있는 말초신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보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신경,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의 명령에 의해서 반응을 보이는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운동신경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내 맘대로 못 움직이는 게 있어요.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 대답해 볼까요? 네, 체성신경이죠. 체성신경은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그런데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뭐 심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 뭐 엄마한테 혼나서 뭐 살고 싶지 않네. 애 심장아 멈춰라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자율신경들도 주위 상황에 따라서 또 반응이 달라지죠. 그래서 주위 상황에 맞춰서 내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나에게 작동하는 신경은 교감신경. 근데 항상 위기일 수는 없고 항상 긴장할 수는 없으니까 위기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면서 우리 몸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동할 때는 위기 상황이니까 눈을 크게 떠야 되고 그러면 뭐 동공이 커지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에너지를 빨리 양분을 빨리 전달해 줘야 되고 숨을 많이 쉬어서 산소를 많이 들이마셔야 되고 그죠? 소화는 억제하고 방광의 크기도 커지면서 오줌도 안 마렵고 이런 식으로 몸의 변화가 나타난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1번 자율신경은 말초신경계 맞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체성신경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디에 속한다? 자율신경에 속하겠죠. 자율신경. 척추는 척추 속에 들어 있으며 말초신경계가 아니라 엄청 중요한 중추신경계에 해당된다. 중추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 이것도 바뀌었죠. 중추가 아니라 이거는 말초신경계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다. 체성신경은 대뇌의 명령 없이 내장기관 운동을 조절하는 건 체성은 아까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의식적인 반응으로 조절하는 건 체성신경. 내가 조절을 못하는 게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 그래서 보통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는 건 자율신경이다. 기억해 둡시다. 자, 주전자를 들 때의 반응 경로예요. 주전자가 눈에 보여요. 주전자네? 물 마실까? 그럼 주전자를 눈으로 봤으니까 판단해줘. 주전자라는 거. 물을 마시고 싶으니까 들어야 돼요. 그러면 명령을 내려서 근육이 움직이겠죠. 운동신경도 있을 거고요. 감각신경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망막의 세포에 있는 감각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여 주전자에서 반사된 빛을 받아들였어요. 기억 맞죠?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였고, 자, 여러분들 이거 앞에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맹점은 뭐가 없어서 맹점이에요.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어서 맹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안 보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맹점 실험 해봤죠. 그 책 뒤에 종이 찢어가지고
당근하고 막 토끼하고 이렇게 있는 거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X. 그럼 중추신경, 시각신경으로 전달해서 시각세포가 이런 게 들어왔어요. 아직 뭔지 몰라. 그러면 시각신경도 몰라요. 이걸 뇌로 보내야 분석이 되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인 대뇌로 보내가지고 대뇌는 척수에게 손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뇌가 척수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척수는 운동신경에게 명령을 전달을 했고 팔의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분석하는 역할, 대뇌가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이네요. 자, 10번입니다. 이 10번 문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해보기를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해보기를 꼭 봐주세요.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을 가나에서 얘기를 했고, 공을 보고 발로 차는 반응은 의식적인 반응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의식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무조건 반사인지. 앞정을 발라서 순간적으로 발을 떼는 건 무조건 반사예요. 그러면 무조건 반사는 왜 의식적인 반응보다 빠를까요? 이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 꼭 봐주시고요. 감각기관에서 사실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몸 아래에 있는 감각기관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감각신경이 감각 뉴런이 전달한 게 일단 척수로 들어가요. 척수로 들어가는데 척수 안에서 대뇌까지 전달하려니까 경로도 멀고 이거 위급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면 대뇌까지 전달을 안 하고 바로 어디로 나가게 돼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척수를 통해 가지고 반응기 쪽으로 바로 나가게 돼 있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전달이 되겠네요. 나는. 그러면 위에서 자 공을 봤어요. 눈이죠. 눈은 뇌 머리통에 붙어 있으니까 눈의 자극은 척수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대뇌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간 다음에 대뇌가 공이 날아오네? 발로 찰까? 명령을 내려서 척수에게 명령을 전달했고 몸통에 있는 반응기를 통해서 나가죠. 그래서 갑니다. 왜냐?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뇌, 밑에는 척수.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뉴런들은 감각 뉴런, 여기는 연합 뉴런, 여기는 운동 뉴런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의식적인 반응 찾기예요. 공을 잡았다. 되죠. 동공이 커지는 건 내가 조절 안 하는 거죠. 중간뇌에 의해서 무조건 반사로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저절로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의식적인 반응이 아니고요. 고기를 넣고 씹었더니 침이 분비됐어요. 이것도 내가 침을 더 내야지, 침을 적게 내야지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얘도 아니고요. 어두운 곳에서 손으로 저는 전등 스위치를 켰어요. 전등 스위치네? 켜야지 라고 대뇌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죠. 손이 저절로, 자, 뇌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손은 저절로 움직인 다음에 아따거를 우리는 느끼죠. 그래서 아따거를 느끼기 전에도 일단 먼저 손은 떼고 따갑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뇌가 명령을 내린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12번입니다. 자, 요거는 무조건 반사에 관한 대표적인 아마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1, 2, 3반하고 수업하면서 몇 명 불러내갖고 무릎을 이렇게 쳐줬는데 애들이 다들 뭐 사기니 어쩌니 하는 말은 하긴 했지만 잘 되더라고요. 자, 대뇌의 명령이 아니죠. 요건 대뇌의 명령이 아니고 저절로 다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반응이 일어나기 까지의 경로는 일단 자극이 먼저 다리에서 자극을 받았으니까 감각기관으로 인지를 했어요. 감각기관이. 그러면 감각세포들이 감각신경에게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다리니까 척수로 먼저 보고가 됐어요. 근데 척수가 이거 지금 위급 상황이야. 대뇌까지 가면 경로가 너무 길어. 경로를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척수가 먼저 임시로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운동신경에게. 그러니까 반응기에서는 움직이고 내 머릿속에서는 뭔가 자극은 느끼죠. 근데 그거는 이미 다리가 움직이고 나면서 자극이 또 위쪽으로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뜨거운 것에 만졌을 때 손을 떼는 반응과 중추 같죠. 이 반응의 중추는 어디다? 척수가 되겠죠. 척수.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13번입니다. 호르몬. 자, 호르몬은 신경계하고의 차이점이 있죠. 신경계는 왜 일방통행이라고 했나요? 무조건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좀 그렇다고 하는데 빨리를 위해서 신경계가 그렇게 됐다면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도니까 몸 전체를 느긋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가. 내분비샘. 자, 여러분들 내분비샘 5개 다 기억하고 있죠. 물론 뭐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 내분비샘의 한계가 다르긴 하죠. 그래서 뇌하수체, 그 다음에 갑상샘,
그 다음에 부신, 그리고 부산을 적네. 부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자. 그리고 남자는 정소, 여자는 난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분비샘에서 나온 호르몬들은 화학물질이에요.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을 타고 쭉 느긋하게 가요. 우리가 버스 타고 자기 목적지까지 가듯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이 정류장에서 내린 사람도 있고 저 정류장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호르몬은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에서만 작용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호르몬은 어떻게 멀리 떨어진 표적기관까지 가죠? 거기까지 다 신경계라면 신경이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얘는 다른 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라는 망을 이용해 가지고 편하게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혈액을 따라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자, 호르몬의 기능과 특성을 설명한 거.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관여하는 거는 누구였습니까? 이거는 신경이죠, 신경. 호르몬이 아니라. 왜냐면 반응은 바로 일어나야 되니까 이건 신경계에 대한 얘기고요. 신경계에 비해 느려요. 이게 호르몬의 특징이죠. 자, 분비량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적어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왔다 거인이 될 수가 있고요. 생장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오면 왜소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말단 비대증처럼 턱 끝만 자란다든지 손끝만 자란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 자, 적은 양으로도 신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이 운반한다.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만 작용하죠. 호르몬의 특징입니다. 자, 15번 중요하네요. 이거 뭐에 대한 거죠? 우리 혈당량에 대한 항상성이죠. 그래서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뇌는 우리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간뇌입니다. 간뇌. 체온하고 혈당량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하나의 소단원을 만들 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가 이제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할 거예요. 이자가 호르몬들을 분비할 건데 밥을 먹었을 때와 배가 고플 때가 다르죠. 밥을 막 먹고 나면은 뒤에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혈당량이 늘어납니다. 혈당량이 늘어나니까 혈관 안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요. 와, 이게 위기야. 포도당이 많으면 피부 막 혈액이 끈적끈적하면서 잘 못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포도당들을 좀 걷어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청소부. 이 청소부 이름은 이자에서 나오는 인슐린이죠. 그래서 인슐린이 뽕 하고 나와가지고 야 일단 밖으로 걷어내 하면서 포도당을 다 이렇게 걷어내요. 그러면 이 밖에는 누가 있냐? 밖에는 혈관 주변에는 다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인슐린이 세포에게 막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혈관은 청소를 좀 했어요. 혈관 청소를 했는데 내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 포도당들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간에 가 있는 포도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간까지 딱 가요. 가가지고 간에서 포도당들에게 야, 너 지금 포도당 위험해. 간에 있다 다시 혈관으로 갈 거잖아. 이러면서 얘네들을 뭘로 바꿉니까? 글리코젠으로 바꾸죠.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인슐린이 한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를 보니까 포도당에서 글리코젠으로 가게 만드는 거, 당을 줄이는 거니까 X가 뭐다? 인슐린. 그럼 반대의 역할을 하는 Y는 뭐다? 글루카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X는 인슐린이다. 맞습니다. 혈당량이 낮아지면 이제 반대를 해야 돼요. 근데 혈당량이 낮아져 가지고 이제 인슐린은 절로 가고 글루카곤이 나왔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세포한테 야 임마 아까 먹은 거 내놔. 포도당 내놔. 이랬는데 포도당 다 썼어 얘들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돈 받으면 다 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미 다 쓰고 없으니까 결국은 어디밖에 없다? 간밖에 없습니다. 그럼 간에서 아까 저장해 놓은 글리코젠을 야 포도당이 없으니까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서 우리 이거를 혈관으로 보내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누구냐? 글루카곤. 이해이 맞습니다. 디귿. 그러면 표적기관은 어디예요? 간에 포도당이 있든 글리코젠이 있든 간에 있으니까 간으로 가야 되겠죠. 혈관을 따라서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식사 후 증가한 혈당량 조절. 이거는 방금 선생님 얘기했죠. 그러면 식사 후에 혈당량이 증가했으니까 누가 나와야 돼요? 인슐린이 일단 먼저 나와야 되죠. 다가 먼저예요. 이자에서 인슐린이 혈액으로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 막 청소 다 했죠. 포도당 치웠어요. 그러면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인슐린이 막 콕콕 세포를 찔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혈당량이 줄었잖아요. 줄었는데도 막 더 많이 없애면 안 되니까 인슐린 분비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혈당량이 유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활동을 막 하면서 혈당이 엄청 많이 줄었다. 그러면 혈당이 더 필요하다 하면 이제 누가 나와야 되죠? 글루카곤이 나와야 되겠죠. 17번입니다. 자, 사람의 체온이 조절되려면 일단 먼저 누가 느껴요? 피부가 느껴요.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는 피부가 지금 뭘 느꼈냐면 체온이 낮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체온이 낮아진 걸 느꼈더니 간뇌가 작동을 합니다. 이게 체온이 너무 떨어졌는데 체온을 높여야 되겠어. 해가지고 체온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체온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근육을 떨게 만듭니다. 근육 떨림이 생겨요. 덜덜덜 우리 오줌 싸고 떠는 거 체온을 높이는 거라고 했죠. 그럼 근육이 떨리면서 그리고 이 혈관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혈관들이 열을 너무 많이 뺏겨요 밖으로. 그래서 혈관을 뭐를 해야 된다? 피부 아래의 혈관을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추우면 입술이 파래지는 거예요. 체온을 덜 뺏기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체온이 약간 상승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엄청 더울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엄청 더울 때는 열 방출을 촉진한다 그랬죠.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혈관을 피부 밑에 수축했더니 열을 안 뺏겨. 근데 열을 더 많이 뺏기려면 혈관을 피부 아래의 혈관을 팽창시키면 되겠죠. 혈관을 팽창시켜 가지고 열을 많이 뺏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거 추울 때는 근육 떨림이 촉진돼야 되겠죠. 자, 18번입니다.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 우리 책에 딱 두 가지 나오잖아요. 체온 조절하고 혈당량 조절. 그러면 체온 조절로 나오는 거는 뭐였죠? 체온 조절로는 위에 바로 17번 문제가 있고요. 혈당량은 16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굴러온 농구공을 바로 차는 건 의식적인 반응. 더운 날 농구를 했더니 땀이 났어요. 이건 저절로 일어난 체온 조절에 대한 거죠. 그러면 항상성.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조용한 말 듣고 기분이 차분해졌다. 뭐 이것도 대뇌가 이제 뭐 좀 편안해졌겠죠. 침이 분비되는 건 항상성 유지는 아니죠. 반응에 대해서 침을 분비하도록 여러 가지 뭐 신경계나 호르몬이 작용을 할 거고요.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넣고 떼더니 뜨거 하면서 탁 떼죠. 이거는 무조건 반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단원 자극과 반응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은 5단원 영상 곧 바로 선생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